네,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제가 올려드린 생활법률 강의 한 13페이지, 이제 생활법률 4번부터 이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헌법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 규범 중에 이제 최상위의 법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헌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뭐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원리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헌법에는 뭐 우리나라의 국토 영역 그래서 이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중요한 내용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그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난번에 약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헌법, 특히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입헌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것인데, 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때,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제 행사한다 해서 이걸 입헌민주주의 국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헌법이 있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입헌민주주의 국가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뭐 현대사회에서 뭐 대부분의 국가는 입헌민주 국가예요. 뭐 지금 뭐 왕이 있는 군주가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근대 이전처럼 뭐 군주나 왕이 뭐 절대 권력을 행사하진 않잖아요. 뭐 영국이나 일본도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에서의 대부분의 국가는 뭐 입헌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입헌민주 국가라 하더라도 다양한 정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권력 분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대 이전, 예를 들어 뭐 중세 시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선 시대, 뭐 이런 때 보면은 절대 군주, 즉 왕, 국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럼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훌륭한 뭐 임금이 나와서 굉장히 통치도 잘하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 권력은 이제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등장한 사상이 권력 분립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을 일단 나눈다는 거죠. 그럼 입법권, 그 예전에 이제 군주가 행사했었던 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서 각각 다른 주체의 이 권력을 나눠줍니다. 이걸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입법권은 뭐 국회, 예, 그리고 행정권은 뭐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권력을 분립해서 나눠주면 그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결국 국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분립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력 분립을 통해서 현대 입헌 민주국가가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다 공통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와 어떤 관계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사법부는 독립돼 있다라는 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나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었을 때 독립해서 이제 뭐 제대로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사법부 독립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게 이제 법원에 영향을 끼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입헌민주 국가는 다 사법권 독립은 다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이제 구체화된 모습 중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보다도 더 이제 구별이 많아요. 근데 일단 크게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국이 의원내각제의 원형이죠.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이다. 의존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이걸 조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민은 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 세력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뭐 총리, 뭐 수상,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과 달리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들만 뽑는 거죠. 의회 의원들만 뽑으면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을 뽑으면 거기서 이제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일본에 최근에도 뭐 일본 이제 총리가 여성 총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일본의 국민들이 총리를 뭐 투표를 해서 뽑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의원 선거를 해서 거기서 다수당이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뽑아서 이제 총리를 이제 뽑고 거기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는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제도의 원래 그 특징은 그러니까 행정부보다는 의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의 뜻에 따라서 그 내각은 뭐 그 뜻에 따라서 이제 행정권을 이제 행사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현대사회에 넘어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뭐 복지국가의 원리 이런 게 있잖아요. 복지국가 원리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복지국가 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이런 적극적인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걸 국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빵 나눠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국회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복지국가 원리에 따르면 행정부의 권한이 이제 좀 커지는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금 현상인 것이고 원래 이 영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의원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행정부는 그거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 뭐 쉽게 말하면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의회의 뜻에 따라 의회가 국가 의사를 결정을 하고 행정부는 그걸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 행정부가 독립적이에요. 그 독립적이라는 뜻은 입법부의 다수당과 행정부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같은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는 뭐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뭐 같은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만 해도 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또 대통령 선거는 또 5년에 한 번씩 하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의 원리를 가장 더 강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다. 입법부 행정부가 독립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정부 형태로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부 형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각각 직접 선출이 되고 임기도 다르죠. 우리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4년이고 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7선, 8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근데 반면 대통령은 5년이 임기고 단임입니다.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임기 자체도 계속 미스매치가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5년, 4년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이게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같은 해로 겹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이게 이제 다르게 이제 대통령 선거랑 총선이 다른 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른 해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보통 독립적으로 구성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같은 해에 대통령 선거랑 총선을 한다면 보통은 같은 당에서 대통령도 이기고 뭐 총선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부러 다르게 해놓음으로써 약간 이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헌법상의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물론 임기를 다르게 해도 뭐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겹치는 때가 있겠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임기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독립적인 구성의
그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고요. 그림에서 이제 왼쪽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민이 이제 선거를 하죠. 근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입법부만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의회만 이제 구성을 하고, 그럼 의회에서 다수당이 이제 행정부, 즉 수상을 지명하고, 그럼 행정부의 수상, 총리가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를 이제 두 번을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 하고 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이렇게 큰 선거를 두 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러면은 뭐 한 편이니까 계속 문제가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도 결국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행정부 총리를 뽑고 이제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안 맞는 경우들이 생각외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회가 행정부, 내각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럼 이때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각 불신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이라는 거는 대통령제에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만 있습니다. 내각 불신임. 그러니까는 내각이 구성이 됐는데 내각은 뭐 특별히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거는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의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을 다 이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각의 뭐 장관들,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각, 즉 행정부에서는 그럼 가만히 그냥 쫓겨나고 끝나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의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 내각에서 총리가.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시키면 결국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의회가 해산되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있어도 뭐 우리나라처럼 4년 국회의원 임기가 있어도 중간에 총리가 그러니까 내가 불신임 당하면 그럼 니들도 해산하고 그럼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의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은 사실 선거가 수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일본의 뭐 예전에 뭐 아베 총리나 이런 분들은 꽤 오래 했지만 그 이후에 총리가 지금 몇 번 바뀌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뭐 거의 1년에 뭐 한 번씩 바뀌거나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의회 쪽에서 내가 불신임을 하고 그럼 총리가 바뀌면 또 이제 총리가 그냥 나가지 않고 의회 해산하고 다시 이제 선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최근 이제 되신 그 총리, 그 여성 총리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리가 되고 다시 이제 의원 선거를 했는데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역사적인 대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일본은 이제 개헌에서의 이슈 중에 하나가 거기가 이제 원래 2차 대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군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는 자위대 뭐 이런 명칭으로 뭐 사실상 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헌 그게 헌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헌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뭐 일본에서도 이제 군을 부활시키는 뭐 이런 걸로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의원 내각제고, 반면 대통령제는 딱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의회 해산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게 뭐 헌법 같은 거 우리 객관식 시험, 뭐 공무원 시험에 보면 헌법 객관식 문제들도 이제 그런 시험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꼭 이런 문제가 나오죠. 뭐 대통령제하에서 뭐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의회 해상권이 뭐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대통령제에서도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에서의 서로 이제 견제 균형 방법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어떠어떠한 행위들에 대해서 동의권이나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권을 집행을 하는데 이거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나 또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국무총리 같은 거 선임할 때 동의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뽑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뽑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총리를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 쪽에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것이
법률안 거부권이죠.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도 이 대통령제의 고유의 제도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면 보통은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법률로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송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보통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법률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니까 300명 중에 한 151명이 출석을 해서 그 중에 과반수면은 한 뭐 76명 정도가 찬성을 하면 법률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로 보면은 한 70 몇 명 정도만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면 어떤 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대통령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5일 이내에 그 법률을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을 공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모든 국민들이 그 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이나 준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끼리 법률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집행을 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생활법률 이거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법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그에 맞춰서 뭐 합법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할 텐데 그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었다라고 끝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이 넘어가서 대통령이 직접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법률이 확정이 되는데, 법률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걸 다시 국회에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고, 뭐 정확한 명칭은 제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 이게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거든요. 그럼 국회로 돌아가면 이걸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의결 정족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 그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이면 이제 법률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 플러스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그러니까 출석위원회 3분의 2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일단 그때부터는 대통령과 같은 당 분들은 다 모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출석위원회 3분의 2를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다수당이고, 근데 이제 지난번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거의 역사에 남을 정도로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죠. 뭐 수십 차례를 했을 텐데 그게 한 번도 재의결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쪽에 들어와서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3분의 1을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소속의 정당에서는 다 이제 참석을 할 거니까 이게 거의 300명이 꽉 찬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통과를 시키려면 거의 한 200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계속 막혀서 이제 법률안이 계속 이제 무산이 된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한쪽 편으로 이제 다 대통령도 바뀌고 했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굉장히 그 강력한 권한이고요. 우리가 역사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딱 한 번 했었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딱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거의 수십 차례 한 게 이게 거의 특이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뭐 그때도 이제 뭐 새누리당 뭐 이런 게 여당이었지만 그 대통령하고 좀 뜻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당대표 했었던 분이 유승민 씨라고 지금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찍혀갖고 지금도 이제 정치 쪽에서는 뭐 유승민 의원을 굉장히 배신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찍혀서 이제 결국 이제 크게 이제
커나가지 못하시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파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처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십 차례 있었고 뭐 근데 지금은 또 없겠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거의 대통령 행정부하고 손발이 맞으니까 뭐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우리나라 뭐 내각 불신임권이나 의회 해산권 이런 것들은 없겠죠. 의원 내각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 뭐 어떤 경우에 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거나 뭐 법률안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헌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 내각제 하면 우리가 보통 영국이나 일본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원 내각제는 군주가 있고 왕이 있고 이제 근데 대신 왕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실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가 의원 내각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의원 내각제를 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독일도 의원 내각제 국가예요. 그럼 이제 독일이 근데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근데 독일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총리는 뭐 유명한 총리들 있잖아요. 독일에 뭐 예전에 메르켈 총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총리들이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이 있어 이러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에서의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의원 내각제 대통령은 뭐 영국의 왕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외적인 외교권 행사하는 뭐 그런 형식적인 그냥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의원 내각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1공화국부터 뭐 5공화국 이렇게 쭉 있잖아요. 6공화국까지 있나? 네, 그렇죠. 6공화국이죠. 6공화국까지 있고 헌법이 6공화국 이후에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도 6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몇 번째 공화국, 우리나라 이제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있는데 몇 번째 공화국이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였을까요? 예, 예. 정확하게 제2공화국. 그러니까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뭐 대통령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뭐 전두환 이렇게 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윤보선 대통령 있을 때가 의원 내각제 형태였어요. 딱 지금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총리가 이제 장면 씨라고 그분도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장면 총리.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 국가니까 당연히 뭐 이승만, 윤보선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은 약간 실권이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공화국이 이제 무너진 게 5.16 쿠데타로 이제 이공화국이 무너지고 3공화국이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5.16 그 쿠데타 군이 막 장면 총리를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잡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장면 총리가 그 당시에 뭐 수녀원에 막 숨어갖고 막 도망 다니고 막 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내각제 시절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뭐 영국이나 뭐 일본과 같은 이제 총리, 수상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속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몇 번째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뭐 의원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국회라는 것은 이제 협의제 기관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다수의 뭐 300명 이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합의제 기관이라는 게 뭐 장점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단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제 능률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능률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표성은 높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은 높지만
또 이제 단점이 전문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국회의원분들 이제 뽑힌 분들 보면은 뭐 그 지역에서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능을 대표해서 뽑히긴 했지만 그냥 어떤 뭐 일부 시각에서 보기에는 저런 분들이 어떻게 뽑혔을까 하는 분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큰 단점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이 법률을 원래는 국회에서 만드는 게 이제 원래 맞는 것인데 요즘은 거의 사실상 법률안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똑똑하잖아요.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쪽에 전문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다. 그러면 국토교통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법률도 걔들이 훨씬 더 잘 만들죠. 그러면은 이제 반면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쪽에 전문성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서 뭐 1조는 뭐고 2조는 뭐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행정부에서 법률을 다 만들어줘요. 1조부터 뭐 10조, 100조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국회로 보내주면 국회의원들이 그거 보고 맞다 틀리다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아니면 뭐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상 이제 행정부에서 법률을 다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 그 의회주의의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날 이제 현대사회에서 워낙에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회가 다 이런 법률을 다 만들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도록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에서는 결국 행정부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보다는 행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이 국가 권력이 이제 넘어가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또 정당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당이라는 것이 없었던 뭐 그런 시절이라고 하면 뭐 입법부랑 행정부가 어떤 융합이 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은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정당이 있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뽑고 뭐 대통령도 배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당을 매개로 해서 사실상 의회와 행정권이 이제 한 몸이 되는 융합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뭐 단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면 사실 뭐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 또 너무 한 몸이 돼버리면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이제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복지국가 원리라든지 뭐 이런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원래 국회라는 것은 입법권, 즉 법을 만드는, 법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잖아요. 국회의 기능이. 근데 오늘날에는 국회의 입법 기능보다도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통제 기능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역할보다도 국회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뭐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더 국회의 기능으로 중요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국회의 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요. 일단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 4년에 국회의원은 구성되죠.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4년이고 뭐 이런 내용들도 다 그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3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딱 픽스를 해놓지는 않고 뭐 300명 이내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즉 법률이죠. 법률에는 국회의원 수가 꼭 300명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29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99명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이제 하나의 지역구로 독립을 하면서 딱 이제 300명 딱 맞춰지는 것이고 근데 300명을 넘어서 국회의원 수를 법률에서 정할 수는 없어요.
헌법에서 이제 300명이라고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내에서는 법률에서 뭐 280명으로 하든 200명으로 하든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어떤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국회의원 너무 많다. 뭐 왜냐면 뭐 세비도 나가고 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뽑냐. 이래서 뭐 200명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률로서 줄일 수는 있어요. 법률로서 줄일 수는 있는데 300명보다 더 늘리는 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예를 들어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눠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253개 지역구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 지역구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구라고 해서 이제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고 전국을로 해서 이제 정당에서 이제 그 1번부터 뭐 10번, 20번까지 이렇게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그 국민들이 그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그렇게 뽑는 사람들이 47명입니다.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47명을 뽑고 그 지역구에서 한 명씩 253명을 뽑고 그래서 이제 총 300명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를 작게 나눠서 그러니까 작게 나눠서 거기서 1등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작게 나눠서 한 명 뽑는 이걸 소선거구제라고 하고 근데 중선거구, 대선거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중선거구 우리나라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선거구, 대선거구 해서 그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씩 뽑고 그랬었거든요. 국회의원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대의원제면은 80년도인데. 네. 아, 네, 그쵸. 87년부터는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됐으니까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그 알기로는 80년대 국회의원 선거도 그 지역구에서 한 두세 명씩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도에 뭐 선거권이 있고 하려면은 뭐 20살 뭐 넘으셔야 될 테니까 그럼 사실 상당히 이제 연령대가 있으셔야 이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게 하여튼 그랬대요. 네, 그랬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바뀌어서 지금은 뭐 말씀대로 대통령도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고 그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253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한 100개 정도로 쪼개는 거죠. 전국 선거를 한 100개 정도로 쪼개서 거기서 한 두세 명씩 뽑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중대선거구제도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한 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47명 뽑아서 총 50명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선거제도도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비례대표를 뽑을 때 따로 투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투표하는 순간 그냥 국민의힘에 내가 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한 표를 행사를 하면 내가 민주당 후보를 뽑았으면 민주당에 내가 비례대표에 표를 던진 것으로 그냥 간주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꽤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위헌 결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뭐 요즘에 이제 선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표를 이제 두 개 내잖아요. 하나는 그 지역구 후보자, 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당 명부에 투표를 하죠. 뭐 그쵸. 정당 내가 뭐 민주당 찍냐, 뭐 국민의힘 찍냐 해서 또 하나 투표를 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는 내가 국민의힘 후보자를 뽑았는데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에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뭐 후보자, 뭐 민주당 후보자에다가 표를 주면 그나마 뭐 괜찮은데 무소속 후보자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소속 후보자한테 표를 주면 이 사람이 지역구에서 뽑히는 거에는 내가 표를 행사하는 거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이게 사표가 되잖아요. 무소속 후보니까 정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선거권을 침해한다. 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소수 정당에 이제 유리해졌습니다. 예.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있고 예전에 뭐 정의당 요즘도 있을 거예요. 정의당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물론 이제 자기들은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좀 약간 이념이나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역구에 이제 후보가 민주당이랑 정의당을 같이 나왔을 때 내가 나는 정의당을 지지하니까 정의당에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투표 그 선거 기간이 가까울수록 내가 마음이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의당에 투표를 해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죠. 내가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그래도 좀 이게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정의당에 투표를 하면 그냥 내가 사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보통 여론조사를 해보면 초반에는 이게 표가 여론이 몰리는 경향이 잘 안 나타나는데 선거 날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쫙 몰려요. 그러니까는 큰 정당들의 쫙 이제 여론이나 표가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대 양당 이외에 제3당이 이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서 이제 소수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정의당이라든지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그 당시 그런 정당들이 국회의원 배출수가 확 늘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그냥 뽑고 싶어도 어차피 사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 줬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자한테 주고 이제 비례대표는 이런 정의당이나 노동당에다 이제 표를 몰아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딱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3당, 제3당들이 막 뜨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2년 전 선거에서도 뭐, 뭐 민주당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한 명도 안 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비례. 그냥 우리는 어차피 지역구 내봐야 될 가능성도 없고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비례로만 승부 보겠다 하는 이런 정당들도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양당 제도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된 뭐 그런 계기가 된 제도 변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정당 명부로 이제 별도 투표하는 이제 그런 제도 뭐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다수대표제나 소선거구 제도는 이제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리고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지역구를 작게 나눠서 선거구를 작게 나눠서 거기서 이제 1등은 한 명만 뽑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지역마다 뭐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 있고 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있고 딱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각각 그 지역에서는 그 당만 뽑히는 것이고 거기에서 3당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80년대에 했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이제 넓게 쪼개서 거기서 한 두 명, 세 명씩 뽑는 그런 제도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3당, 그러니까 양당뿐만이 아니라 3당의 후보자들도 많이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굉장히 소수 정당에 이제 유리한 그런 제도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률로서 바꿀 수 있거든요. 뭐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국회에서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달라. 그럼 내가 뭐 어떤 사안에 합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실제로 합의도 되고 하는데 항상 이제 나중에 이제 거대 정당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죠. 왜냐면은 이거를 바꿔주면 이제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확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바뀌진 않고 있어요. 계속 이것도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제도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 어쨌든 거기서 1등한 사람 한 명 뽑으면 어쨌든 그 지역구에 그 투표하는 선거구민의 그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뭐 정치가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게리맨더링. 이거는 굉장히 뭐 우리 시사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게리맨더링. 이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하는 이런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선거의 마법 또는 뭐 선거를 훔치는 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이 예전에 1812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지사 주지사가 이제 게리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게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당시에 이게 1812년이니까 엄청 옛날 얘기죠, 미국에. 근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 선거구를 아주 희한하게 이제 선거구를 획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거구를 획정한 모양이 마치 이제 도마뱀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뭐 셀러맨더라는 이제 도마뱀 모양의 이제 괴물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맨더라는 그 부분을 이제 떼와서 이제 게리와 맨더를 합성해서 이걸 게리 맨더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맘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우리가 게리 맨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이거를 따와서 여기다 올려드린 건데 이거를 이제 혹시 이 강의안을 이제 출력을 하실 때 흑백으로 출력을 하시면 이게 색깔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회색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컬러로 원본으로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빨간색이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게 묘하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정당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이게 옛날부터 돌아다니던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당 이럴 때는 보수당이 파란색이었고, 또 뭐 진보 정당이 뭐 노란색일 때도 있었고, 뭐, 네, 뭐, 그쵸, 노란색일 때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 특정 정당을 이제 색깔이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건 특정 정당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똑같은 지역이에요. 세 가지 지역이 똑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쪽 한쪽 편에는 빨간색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요. 이쪽 편에는 예를 들어 파란색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지역을 50개의 선거구로 한번 나눠보죠. 그냥 가로가 그렇죠. 다섯 줄, 열 줄 해서 50개의 선거구로 이렇게 나눠보면, 나눠서 이제 5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해보면, 이쪽 왼쪽 편에서는 이제 빨간색 쪽에 정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20명이 뽑힐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30명이 이제 파란색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30명이 뽑히겠죠. 그러면은 이 지역 전체에서 그 빨간색 지지자가 그 40%고 파란색 지지자가 60%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회의원이 20명 뽑히고 이쪽에서 30명 뽑히니까 그럼 6대 4로 지금 지지율이 6대 4니까 그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정석인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한번 잘라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림처럼 이거를 50개로 이렇게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지역구로 나눠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데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바꿔요. 두 번째 식으로.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지역구로 나눠보는 거죠. 선거구를 나눠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히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서는 한 명도 국회의원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5명이 전부 파란색 정당에서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5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지율이 6대 4인데 파란색이 6, 빨간색이 4인데 이거를 다르게 선거구를 획정해 보니까 파란색이 100을 가져가고 빨간색은 0, 그러니까 선거 그 국회의원 배출을 0명밖에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극단적으로 오른쪽 같이 한번 잘라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는 요 작은 네모칸이 10개 들어가는 걸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처럼 자를 수도 있고, 세 번째처럼 자를 수도 있습니다. 10칸씩 들어가게. 이게 5개로 잘라서 거기서 5명을 뽑는다라고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놀랍게도 빨간색 정당의 국회의원이 3명이 뽑히고요. 파란색 정당의 국회의원은 2명만 뽑혀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그 지지율은 파란색이 6, 빨간색이 4인데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이게 뭐 위법한 건 아니죠.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하고 뭐 선거를 뭐 부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구 획정만 달리했을 뿐인데 선거 결과가 놀랍게도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희한하게 잘랐잖아요. 이게 약간 도마뱀 모양 같다 해서 이거를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당마다 이런 연구원들 있잖아요. 뭐그 여의도 연구원, 뭐 민주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뭐 정책들도 뭐 연구를 하지만 이런 거로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거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서울 보통 살면 서울의 선거구는 그냥 뭐 매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바뀌니까. 인구가 바뀌면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선거구를 그때마다 다시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획정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연구원에서는 그걸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게 이걸 자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미국에서 먼저 문제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인가요? 간접 선거인가요? 네, 그쵸. 간접 선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민들이 나는 트럼프 뽑겠다, 바이든 뽑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대의원, 뭐 민주당의 대의원을 내가 뽑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뽑혀간 대의원들이 모여서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모여서 트럼프를 뽑을지 바이든을 뽑을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도 선거일 당일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대의원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니 나는 뭐 트럼프 뽑겠다고 이제 대의원이 됐지만 막상 바이든을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간접 선거니까. 근데 뭐 역사상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도 뭐 거의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뭐 직접 선거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간접 선거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로 하면 뭐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든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렇게 대의원을 지역으로 쪼개서 간접 선거를 해버리면 지금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일기에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에 누구하고 붙었죠? 민주당이? 예,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잖아요. 뭐 요번에 될 때는 이제 바이든 현재 대통령하고 붙었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랑
트럼프의 이제 표 전국에 이제 표 나온 걸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표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표가 이제 실제로 국민이 직접 이제 투표한 그 표 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선거 획정이 약간 이제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뭐 그렇게 획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 선거제도가 잘 운영이 되려면 국민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뭐 누가 생각해도 그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제도의 이제 그런 뭐 단점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